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이제 주말들 잘 보내셨죠? 특히 남부지방은 좀 비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그 위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얘가 경로를 보니까 밑에를 그냥 쭉 관통하면서 부산 이렇게 지나면서 특히 이쪽 부산, 울산 뭐 이런 쪽으로 비가 되게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이 세다기보다는 비가 많은 비태풍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별다른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고 좋은 날이 또 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잠깐 힘들고 그래도 좀 잘 버티시고 참으시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9월 23일 월요일인데 뉴스 볼 건데요. 제가 오늘은 월요일이라 그런지 주말에 기자분들이 쉬셔서 그런지 별로 그게 썩 중요한 내용이 한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살짝 아쉬워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양도세 관련해서는 일단 직장인하고 유튜브를 먼저 볼게요. 자, 직장인은 최저임금, 문케어 탓에 4대 보험료 껑충, 직장인 지갑 탈탈 털린다. 이 기사 잠깐 볼 거고요. 업무 과중으로 자살한 직장인, 부서 배치부터 사망까지 평균 5개월. 제목만 볼게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 그쵸? 이런 거 보면, 인생 진짜 뭐 있어요. 그죠? 이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좀 이런 거 진짜 안타까워요. 항상 기준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자신이라고. 이거 제가 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내가 가장 스스로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안타깝지만 왜 이렇게까지 업무 과중이 될 때까지 이렇게 했을까 좀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분만의 사정이 있겠고 또 이게 그 다른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세부 내용은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 사대보험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 볼게요. 자, 사대보험료 급등한다. 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소주성이 뭐예요? 소득 주도 성장.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자, 이런 내용의 약간 그 비판적인 내용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준조세, 준조세 성격인 건강, 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 준조세란 건 뭐냐면 이 우리 준공공 아니잖아요. 준공공. 준공공이 뭐예요? 공공에 준한다. 공공은 아닌데 공공과 비슷하다란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조세에 준한다. 그러니까 조세 세금은 아닌데 거기에 거의 준한다고 해서 준조세 성격이라고 하는데 4대 보험이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4개예요. 자,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직장인의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이야. 그러면 9%니까 직장인은 9% 나가죠. 사업주도 9% 나가는 거예요. 왜? 반반씩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부담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인한테 월급을 주는 법인 대표다. 그런 사람이면은 거의 한 18%, 20% 가까이 나가는 거죠. 법인 운영하실 분들은 이것과 다 계산하셔야 돼요. 네. 자, 봅시다. 사회보험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무조건 빠져나간다. 이 무조건 빠져나간다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빼고 그냥 지급을 해버리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마다 저 원천징수 신고해야 돼, 신고.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리고 중간에 틀리면 또 막
다시 돌려받고 토해내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회사에서 한 방에 해라. 그래서 이제 급여 담당자가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위한 비용이 직장인들에게 청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거는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한테 지금 다 청구가 되고 있는데 특히 왜 이게 이제 좀 어, 와닿다고 해야 되나? 더 이렇게 좀 기사까지 나오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원천 징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그냥 꼼짝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비용 처리한다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좀 그 합법적인 내에서 어떻게든 막 줄여보려고 막 하는데 직장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죠? 합법적으로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기 목을 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에서 사대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전망이고, 2018년에서부터 2020년 3년간 초보험료가 6.1%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7.6%, 박근혜 정부 4년 2.7%에 비해서 연평균 두세 배 높은 인상폭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해당 정부에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박근혜 정부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보면 지금 인상률이 너무 차이 나죠. 지금 예. 지금 3년 동안 6.1%예요. 그럼 나중에 5년 다 채우면 7.6%보다는 무조건 높겠죠. 자, 4대 보험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용 및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인상률이 두드러졌다. 현행 1.3%인 고용보험률은 당장 다음 달부터 1.6%가 오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0.8% 근로자 부담분 반. 그래서 고용보험률은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오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보료도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올랐냐? 고용보험료 인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고용보험료 인상은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실업급여가 그럼 지출이 급증했냐라고 하면은 최저임금 인상 탄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고용보험료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고 그 최저임금 인상 하나 때문에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 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실 때 잘못하면 이 기사를 쓴 사람의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고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인데 이 실업급여 지출 되게 허위 그 뭐죠? 약간 좀 방송에서 그러긴 한데 가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가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좀 막아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으면은 아예 그것만 해주는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빼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부터 막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고용보험료 인상이 정말 현실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상하게 올라가요. 이거 지금 13년 이후 동결되는데 이번에 처음 오르잖아요, 이번에. 이거 보세요. 고용보험은 그것 때문에 그렇고, 건보료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악화된 건보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인상폭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공서라든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국민건강보험이 뭐 되게 좋아져서, MRI 찍을 때도 돈 적게 들어가고, 뭐 할 때도 적게 들어가고 되게 좋잖아요. 복지 혜택이. 그런데 그 복지 혜택이 다 공짜로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물론 사업자도 오르지만, 직장인들 오르고, 사업자들은 또 여기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직장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좀 허탈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가 이것 때문에 오르고요. 여기에 나머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예정돼 있어요.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요율 개선이 불가피하다. 2021년부터 9%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정해 국회에 넘겼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료 인상률이 15.7%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까 몇 퍼센트였죠? 박근혜 정부 2.7%, 물론 4년이에요. 5년은 아니고 4년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 7.6%인데, 이게, 몇 퍼센트? 15.7%. 월 급여 대비 4대 보험료 비중은 2022년 9.73%, 거의 이제 10%. 그러니까, 내 월급의 10%가 그냥 4대 보험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에 이제 또 소득세 나가야 되고. 그래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짜 복지라며 쏟아낸 정책들이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예상 다 했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그래서 각종 사회보험료가 해를 거듭하며 올랐는데,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고요.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보실 때 잘 보세요. 자,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0.95에서 2.04 이렇게 올라갔죠? 요 한 칸 얼마예요? 1.09. 그렇죠. 이게 1% 정도. 1% 정도죠. 이거 1% 정도고, 요게 이제 요게 1.4%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같은 그 횡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맞춰줘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 자, 노인 장기 보험 보험료율 이거 얼마 올랐어요? 0.8이죠. 이게 0.8인데 이게 요만큼이 지금 0.8이잖아요. 요만큼이 0.8.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1점 몇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반틈이 0.8이래. 이거 너무 크게 그렸죠. 여기 보세요. 여긴 더 웃겨요. 보험료율 1.3에서 1.6이니까 0.3. 이게 0.3이라니까 지금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게 0.3이죠. 0.3 제일 작은 거를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스케일 맞춘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이 다 맞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안 하면은 보고서에서 쓰다가 이제 뺨 맞진 않죠. 요즘에 그런 세상 없죠. 그렇지만 한마디로 좀 욕 먹는다는 거죠. 이거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딱 하나 틀리면 다른 거 안 봐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냥 신뢰도가 확 깨지거든 보고서가. 그래서 이 기사도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맞춰주세요 좀. 그래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하더니 좀 이렇게 실업급여의 재원이 1.3에서 1.6으로 오르는 게 단적인 예고, 고용보험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0.9에서 1.3으로 올렸다. 2013년 이후에는 동결돼 왔다.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었음에도 이번에 고용보험료를 올린 배경에는 지난 2년간 29% 급등한 최저임금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저임금이 100%는 아니지만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럴만하다라고 이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가 100%는 아니다. 근데 꽤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유인데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직후에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이거 기억나시죠? 가지고 이제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거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걸 지원하면서 조건으로 뭘 달았냐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영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사람을 줄여요. 이걸 줄이니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이거 내가 1년, 2년 지원해줄 테니까 사람 뽑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뽑았어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뽑으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은 얼마 하다가 이제 끝나요. 그러면서 4대 보험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은 계속 더 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장님대로 힘들고 거기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나는 최저임금 인상돼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4대 보험이 올라서 그렇게 크게 좀 오르긴 했지만 효과가 약간 미미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물론 임금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는 증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월급도 더 오르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그리고 어, 이걸 보면요. 단적인 예로 급여가 계속 오르죠. 아니, 급여가 중간에 떨어진 적 있어요? 4대 최저임금이 좀 아주 소폭으로 인상된 거나 동결된 적은 있지만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급격히 많이 올랐고, 최저임금이 그렇게 오르는데, 공시 가격이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냐고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아파트 집값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아파트 집값은 토지값과 건물값이 있는데, 건물값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감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크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안 떨어져요. 급여는. 그러면 다른 것도 계속해서 오른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문재인 케어도 나오고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근데 다 오른다 뭐 그런 얘기라서 약간 좀 슬퍼요. 보고 있으면 약간 한숨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험료 인상과 별도로 각 기금에 쏟아부는 세금도 불어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썩 좋진 않다. 그래서 좀 살짝 우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특별히 볼 게 없었고요. 강아지 구충제로 암 치료했다는 검증 안 된 유튜브에 이 강아지 구충제가 품절 사태가 났대요. JTBC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검증 안 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 영상에도 혹시 뭐 잘못되거나 틀린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비록 이렇게 지금은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확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가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뭐 유튜브에는 이제 계속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들이 있고, 나영석 PD가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 되면 뭐 이수근 씨하고 은지원 씨를 달나라 보내겠다? 부산일보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이 났고, 똑같은 기사인데, 밑에 보면 축구 전문 미디어 스포탈 코리아에서는 이거 말실수한 거 아니냐고 약간 살짝 비판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사도 이렇게 좀 관점이 다르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는 주택 가격 규제 신 3종 세트, 공급 줄여 집값 불안 가능성. 자,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 규제 신 3종 세트가 공급을 줄여서 집값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자. 자,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는 주택계약 갱신 청구권. 이거를 뭐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는 이게 있는데 이걸 무슨 저기 뭐야 전월세 신고제로 말하는 사람이 있대. 전월세 신고제는 실거래가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고요. 이거 4년 연장해주고 1 플러스 1, 2 플러스 2 이거는 주택계약 갱신 청구권이죠. 근데 아무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재계약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이렇게 신종 3종 세트가 있는데, 자, 이 3종 세트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도입을 예고했거나 논의 중인 이 신주택규제 3종 세트가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되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라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자, 심교원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 분상제를 하면 인위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추거나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4년, 5년 뒤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줄 나왔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건설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사는 땅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땅을 어떻게 다르게 매입을 하던가 다른 방식으로. 자, 일단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땅은 내가 한 번 쓰면 끝나 안 끝나? 그냥 끝나죠. 아니 그래서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 우리가 그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다른 재산 같은 경우는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부자, 아니 부자를 붙여서 움직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다 10월 달에 있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뭐가 있죠? 부증성이라는 게 있죠. 부증성. 새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한 번밖에 못 써먹는다고요. 건설사들 수익 모델은 뭐예요? 땅을 내가 100억에 샀어. 근데 여기에 위에 아파트를 올려. 그럼 얘가 한 500억을 내가 먹어. 그럼 나머지 세금 빼고 400을 내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이게 되죠? 그럼 그러면서 계속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이제 뭐 먹기고 막 먹히는 그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값이 분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하겠어요? 아니면 분양 값을 낮을 때 분양하겠어요? 당연히 상승기 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2017년, 18년에 미친 듯이 분양이 나온 거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고. 그런데 분상제를 하면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되니까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늦출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건설사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별로 못 버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분양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런 건설사는 어떤 건설사예요? 땅이 아주 많거나 1번, 2번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착한 기업이거나 3번 아니면은 야 나 이거라도 벌어야 돼. 안 그러면 나 사업이 힘들어. 돈 못 벌어. 하는 약간 작은 규모, 중소규모의 건설사거나 자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여기서 설마 2번이라고 하신 분 안 계시죠? 3번이에요, 3번.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분상제를 오히려 하면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가면 나중에는 큰 건설사밖에 못 남아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양을 늦추거나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4, 5년 뒤에. 그래서 오늘 2019년 9월이기 때문에 한 4, 5년 뒤 아니면 3, 4년 정도 지난 뒤에 한번 보시자고요. 이미 지금 데이터라도 서울은 2021년이 공급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도 자, 올 서울시의 공급 물량 4만 2천 가구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뺀 일반 분양이 1만 5천 가구. 1만 5천 가구의 분양가를 통장을 해서 가격이 내려갈 거냐? 분양가는 낮지만 곧 주변 집값 추세를 따라 오를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공급 물량이 지금 4만 2천 가구라고 하셨는데 이 4만 2천 가구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 이 4만 2천 가구라고 했을 때 이 4만 2천 가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자, 제가 키가 173인데 이 173이 키가 커요? 작아요? 제 키가 큰지 작은지를 보려면 대한민국 40대 남자의 평균 키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마 평균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평균보다 뭐 약간 더 크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의 20대 남자,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춘들 20대, 10대로 기준으로 보면 제가 키가 작겠죠.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서울시의 공급 물량 4만 2천 가구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서울시의 전체 수요를 봐야 되는 거죠. 서울시의 전체 수요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0.0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한 5만 정도가 나와요. 그럼 5만으로 치면은 4만 2천이니까 작죠. 이미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뭐 강동구, 송파구 나오니까 물량 터졌다? 아니 그건 그쪽만. 송파에 헬리오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기 강서 쪽에서 은평구 쪽에서 오진 않잖아요. 물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는 없다고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평균으로 퉁치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제발입니다. 제발. 자, 함영진 직방 데이터 입장 역시 서울은 1조 원이 넘는 저금리 부동자금,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등을 고려할 때 9월 들어 집값이 강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면서 제가 이제 추석 이후 집값 한번 분위기를 봐야 된다고 했죠.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총 공급량의 30% 정도에 그치고 보세요. 아까 저 위에 하신 분하고 비슷하잖아요.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시장 유통 매물 또한 많지 않아 분상제를 적용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비판하는 이런 소리들이 점점 커진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좀 보면 좀 소위 말해서 약발? 아니 그런 게 좀 안 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포지션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내가 이제 실수요자냐, 투자자냐, 그에 따라서 포지션이 다를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원래 보려고 했었는데, 기사가 나머지 뭐, 봤는데 그렇게 좋은 기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서 한 5분만 하나 더 볼 건데, 뭘 볼 거냐면은, 어, 주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자, 금감원, 법인 통한 부동산 변칙 담보대출 분석 착수. 제가 염려했던 기사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사 내용과 함께 이런 기사가 얼마나 이제 더 자주 나올 거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용도별로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과 달리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급격히 늘고 있다. 이게 또 풍선 효과인 거죠. 자, 법인은 주담보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제한이 없어 개별 은행의 담보물 평가에 의해 대출금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인이 법인에 매각한 아파트 거래 건수는 56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8월은 1139건. 이거는 우리가 기사 통해서 한 두 번인가 통해서 봤죠. 실제 금융권 관계자들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줄이 뭐냐면, 개인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법인으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직방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은행권 관계자는 미디어 SR에 법인 대출은 은행별로 자체 기준으로 LTV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80%대 비율 적용도 가능하다. 가계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보인다. 이걸 몰랐을까? 아셨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을 할 때 꼼꼼히 다 못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개인이 2주택 이상 보유 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양도시에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만 법인을 통하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많이 한다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점검 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법인을 설립하면서까지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 기사를 쓴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설마 몰랐을까? 알아요.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한꺼번에 100%다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지 않잖아요. 찔끔찔끔 계속 하잖아요,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바빠서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자, 한편 개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기업 부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자, 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은행 입장에서는 아까도 건설사하고 비슷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막히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 대출인 거죠. 그래서 기업 대출 쪽으로 뭔가 다른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개인들이 알아서 법인을 세우고 법인 전환으로 대출을 상담을 해오니까 뭐 좋은 거죠. 법 합법적인 내에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돈의 흐름이란 거는 돈은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16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계 부문은 4.3%, 기업 부문은 13.9% 늘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제 얼마나 계속해서 나올 거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보면 기사 분위기가 좀 약간 살짝 묘하지 않아요? 살짝 좀 정부를 약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죠. 이런 게 점점 많으면은 이제 조금 현 정부에는 미안하지만 이게 약발이 좀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에 어떤 약간 거품이 좀 낄 수도 있고, 뭔가 약간 좀 통제가 안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 또 한번 나중에 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 급등했다. 그래서 4대 보험이라는 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올랐는데, 직장인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아이고, 육박. 그리고, 계속해서 뭐, 컨텐츠 좋다고 막 댓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 인상된다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쓰긴 좀 그렇고요. 제가 이 기사에서 또 하나 팁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 기사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팁인데, 이런 도표나 그래프, 스케일, 비율이죠. 조심하자. 안 그러면 이 사람들 그거에 혹하게 당하거든요. 비율을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주택 가격 규제 3종 세트. 집값 불안 가능성. 자, 규제 3종 세트가 뭐예요? 분상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에는 공급 부족, 여기도 공급 부족, 뭐 분양가 통제가 일부에 그친다. 그리고 여기 직방 측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한계가 명확.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기 오를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실수요자들한테 좋은 시장이죠. 자, 그리고 법인 대출 분석 착수.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법인 대출 분석 착수. 그래서 개인 대출 막히자 법인으로 우회. 그래서 법인 대출 급증. 금감원 이에 대한 조사 착수.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더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관련돼서도 뭔가 점검 들어갈 거고 금융권에 뭔가 통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는 일단 4대 보험료 급등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있고요. 좀 약간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할까? 4대 보험료 급등에 대한 건 이렇게 있고, 주택가격 규제 3종 세트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대출 분석 착수도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 규제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좀 올지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향후 그런 것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그에 따라서 이제 행동해야 되는 게 계속해서 환경 변화를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라고, 뭐 저도 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스케줄이 많은데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급여도 더 올리고 소득도 올리고 그런 것도 좋은데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계속해서 일찍 일어나서 지금은 좀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게 산책은 좀 못하고 있는데 대신 일어나서 이제 손잡고 운동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와이프랑. 어제도 이야기를 했더니 손잡고 막 그러더니 그렇다고 제가 발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와이프의. 그쵸?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스트레칭하고 맨손으로 푸시업 하고요. 시트업 하고요.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뭐 거창하게 기구를 사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덤벨 정도 하나 있으면 되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